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생물교육과 심재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미성취 영재의 특성과 처치가 되겠습니다. 미성취 영재라는 것을 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영재원이나 일반 학교나 그리고 뭐 여러 곳에서 어, 영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성취를 하지 못하는 이런 영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학생은 영재인가 미성취 영재인가 보통 학생인가 뭐 이런 이제 판단 이런 것에 따라서 미성취 영재는 성취 영재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와 가족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강의 영상이 첫 번째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는 조금 다른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만드는 자료는 게리와 데이비서, 실비아, 림, 델 시겔, 이 사람들이 만든 책인데요.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12장의 내용에 미성취 영재라는 것의 특성과 처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김은아 씨가 연구한 영재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 발표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어만 주시고 공유하거나 이렇게 배포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미성취 영재란 도대체 어떤 아동이냐 또는 학생이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예상했듯이 영재성은 있긴 하지만은 학업 성취가 낮은 경우 이런 거 여러분들도 보죠. 수업이라든가 뭐 주변에서 쟤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영재 같은데 왜 성적이 저렇게 낮지? 라고 하는. 또 이제 영재성은 있는데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간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라든가 어울리지도 못한다라든가 또는 협동학습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반항적이라든가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과제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데 과제 수행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지?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미성취 영재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은 영재 교육으로 영재성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즉 교사가 또는 교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학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 학습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성취 영재라는 것이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미성취 영재라고 하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성취 영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라는 건데, 원인은 2부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1부 강의에서는 약간만 이렇게 언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성취 영재를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재가 아닌데 미성취 영재로 판별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미성취인데도 그 판별을 못하고 그냥 그 학생은 적응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판별을 해서 미성취 영재의 경우에는 영재 교육을 해서
학생의 영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미성취 영재와 관련해서 몇몇 학자들이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의 잠재력에 비해 수행이 크게 못 미칠 때, 특히 능력 있는 학생이 그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당혹스럽고 교사와 부모를 좌절하게 한다라고 레이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 굉장히 똑똑한데 왜 과제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수학은 굉장히 뛰어난데 왜 말은 못하지? 언어 능력은 왜 떨어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쟤는 또는 이제 굉장히 그 불안하거나 또는 뭐 돌출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면은 교사가 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좀 뭐 다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이제 오게 되고 그 부모도 이제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취 영재와 관련해서 관심 없고 격려하지 않는 그런 부모와 그런 교사. 그래서 부모나 교사 중에서 그 미성취 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격려를 안 해주는 거죠.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든가 너는 이런 우수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 라든가 이런 걸 뭐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부정적인 태도도 한몫하죠. 그래서 애가 하는 걸 보고서, 너는 안 돼. 뭐, 굉장히 조금 우수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측면이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안 돼. 너는 그게 힘들 거야. 뭐 이런 식의 태도. 또는 이제 가정 불화가 있거나, 뭐, 굉장히 많이 싸우거나, 또는 뭐, 가족의 변화, 이혼 등의 뭐 일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미성취와 관련이 있다라고 피터슨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취 영재를 어떻게 하면 키울 거냐, 그 다음에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취 영재의 경우에 미성취 영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는 그 학생 개인으로 봐서도 큰 손실이고요. 우리 사회로 봐서도 큰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절반 정도의 영재들이 학교에서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연구 보고서인데요. 영재 학생이 될 수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절반이 그런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중도 탈락한 학생의 18 내지 25%가 영재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카네기 재단의 보고서에 그 Years of Promise, 그러니까 약속의 해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나온 그런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 학생들의 미성취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또 그런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리처드 같은 경우에는 미성취를 가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림 같은 경우에는 미성취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더 이상의 영재성 발현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은 종종 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 발휘를 못합니다. 발휘를 못하는 이유가 그 미성취 상태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이제 교사나 학부모가 그렇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영재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일부의 학생들은 미성취를 극복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요. 피터슨의 경우에는 고교 졸업 4년 뒤에 미성취를 극복한 사례가 26%가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취 상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도와준다면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재교육 사회적 배려 대상자 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여기에 이제 미성취 영재 중에 47.8%, 그러니까 47.8%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미성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게 참 영향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편만 좀 되면은 미성취 영재가 영재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에 영재성이 있는 애들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재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1%가 가정 환경적 요인에서 미성취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가정적으로 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조건이 되느냐라는 거, 부모가 그런 관심을 기울이느냐. 그래서 이 두 개만 해도 한 지금 80%에 육박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 가정 환경적 요인, 이런 것이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고요. 세 번째가 지리적 요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문화적 요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에서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미성취, 그래서 이제, 미성취 영재라는 것을 정의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능, 성취도, 창의성, 관찰 자료 등에 측정된 아동의 실질적인 능력과 학업 수행과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성취도는 낮다라든가 또는 뭐 창의성은 굉장히 높은데 관찰 자료 등에서 측정되는 것은 또 떨어진다라든가 학업 수행 능력은 또뭐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미성취가 나타나는 뭐 그런 사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성취 수준 이하의 수행 수준을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미성취다. 쟤는 분명히 성취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레이스와 맥코치도 미성취 영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잠재력과 수행 간의 불일치가 있다. 그러니까 잠재력은 이 정도 되는데 수행한 결과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특정 검사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은 굉장히 뛰어난데 언어 능력은 낮아요. 언어 능력은 굉장히 높은데 수학은 낮아요.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간단한 문제는 또 못 풀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성취 대 예견된 성취의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제 잠재력 개발 측면에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런 이제 미성취 영재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취 영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잠재적인 능력하고 실제 성취 간의 불일치라는 정의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성취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왜 성적은 이렇지? 왜 수행 능력은 이렇지? 왜 문제 해결력은 이렇지? 라는 것에 대해서 미성취 영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성취 영재를 어떻게 판별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미성취면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미성취인지 성취인지. 그래서 검사 점수를 통해서 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된 지표가 검사 점수죠. 그래서 이제 지능 검사, 창의성 검사. 여기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그 학교에서 시험, 과제라든가 이런 것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 점수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해리의 초등 저학년에서는 해리라는 아이는 저학년에서는 영재 아이로 이제 판단이 됐어요. 판단이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평범한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수준이 됐다라는 것은 이걸 갖다가 뭔가 미성치 영재의 상태로 지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규 치료를 쭉 해가지고 미성치를 극복을 하고 의과대학 진학하고 내과 의사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치 영재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제자의 사례나 미술 전공 사례가 있는데, 고등학교 제자는 제가 이제 이 부산대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조금 특이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혹시 남는 그 참고서에 있으면은 생물 참고서에 있으면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참고서 달라는 애는 뭐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뭔가 공부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개 이제 교사들은 참고서가 두세 권, 세 권씩 이렇게 출판사에서 갖다 주니까, 그래서 중복된 참고서를 한 권씩 줬어요. 한 권씩 주고, 이제 주고 나서 그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담임 선생한테 안 물어봤어요. 아, 저 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 참고서를 달라고 그러더라. 저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떠냐 그랬더만은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애가 노력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들어온 1학년의 수준을 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들어오기는 힘들다. 성적은 한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그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저한테 질문을 잘 못 푸는 문제를 질문을 하러 왔어요. 질문을 하러 왔는데 그 질문이 보면은 수준이 조금 낮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모르네 하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저한테 모르는 거 자기가 틀린 걸 다 물으러 오는 거예요. 틀린 걸 다 물으러 오는데 그때 1년이 지났을 때는 저한테 어떤 걸 질문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이 책에 있는 답하고 저 책에 있는 답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라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드디어 참고서가 잘못된 걸 찾아내는 수준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고서는 풀이 가정과 답이 틀렸다. 그러니까 참고서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몇 가지 자기가 굉장히 의문나는 거 묻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쟤가 굉장히 많이 변했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3학년이 됐는데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은 복도 중간에 한여름에 복도 중간에 책상을 갖다 놔놓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3층 올라가는 복도 중간에. 그래서 쟤 뭐지? 왜 그 애들이 막 다니는 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여기가 시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복도에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시원하고 그래서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애들 막 떠들고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시끄럽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뭐 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 걔가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에 한번 왔어요. 학교에 와서 이제 담임 선생님 만나고 갔는데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학생 어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학생 서울대 공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라운 일.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서울 경기권에 대학에 들어오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서울대 공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미성취 영재가 영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에 이제 영향을 미친 다양한 뭐 환경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 학생 개인의 몰입감이 굉장히 과제 집착력과 몰입감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걸 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복도의 시끄러운 데서도 그게 소리가 전혀 안 들렸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취 영재는 우리 주변에 여러 명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을 전공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미술실에 갔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두 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의 우유곽을 그린 그림인데 하나는 이제 진짜 우유곽처럼 그렸고 하나는 우유곽을 넓게 그렸어요. 좀 변형된 우유곽을 그렸는데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형된 우유곽이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진짜 우유처럼 그린 애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운 학생이고 이렇게 변형된 그림을 그린 애는 학원에 한 번도 안 간 애다. 이렇게 변형된 그림을 그린 애가 나는 진짜 영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걸 알아보는 선생님에 의해서 영재성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들 이제 지도를 하면서 영재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높은 검사 점수가 나타내는 능력이 중요한 지표일 수 있고 조기에 이루어지는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는 충분히 영재성을 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능지수, 영재 아동으로 판별되면 그 아동이 실질적인 학업 수행과 IQ에 의해서 기대되는 수행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IQ가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학업 수행은 낮다. 그러면은 이제 미성취 영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의 검사 점수는 교육자가 아동의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초기의 검사 점수를 통해서 애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걸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수행과 기대되는 성취 간의 불일치. 그게 매우 심각할지라도 이게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의 교과 선생님들 이렇게 잘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미성취 영재는 조기에 진단될수록 더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해리의 경우에 아이오와 기술 검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6학년 때 이제 보통 수준이었죠. 그리고 6학년 때는 보통에서 조금 넘거나 보통보다 낮은 수준 이렇게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8학년을 올라갈수록 이 수준이 쭉 높아집니다. 이렇게 많이 높아지죠. 많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 수리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아져. 수리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6학년 때는 미성취 상태였는데 주변에서 이 학생을 충분히 도와주고 뭐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성취 영재로 이렇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성취의 판별인데요. 그러니까 미성취 정의라든가 특성을 받고 판별인데 판별은 성취도 검사 점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취도 검사는 어떤 수준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성의 보고서라든가 보고서 질이라든가 프로젝트, 과제, 수학이나 읽기 유창성, 수업 참여 이런 이제 점수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계속적인 하락이 있을 시에 미성취의 분명한 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IQ 굉장히 뛰어난데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낮은 점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취도 검사 점수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창의성 검사에는 토렌서의 창의성 검사가 있습니다. 토렌서 창의성 검사는 일반 창의성으로서 되게 이제 학산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그 다음에 언어와 토형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프트라는 검사지가 있는데 이 검사지는 창의성 인성 요인으로 독립성, 융통성, 호기심, 인내심, 다양한 관심 분야, 지금까지 창의적 활동과 취미 이런 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입니다. 그 다음에 GP1과 GP2가 있는데 이런 거는 독립성, 자기신뢰, 유연감수, 에너지 이런 등등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창의성과 생산적 사고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성취도 점수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미성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실에서 과제 수행 시 요구되는 특성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한 미성취를 보인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지하고 교실에서 활동하는 거는 좀 다르죠. 굉장히 루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없을 수도 있고 도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미성취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실에서 과제 수행을 잘한다 못한다로 얘 영재 아니야? 영재성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정체성을 간행에 대한 거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간행적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IQ는 평균에서 약간 높지만은 창의성이 매우 높은 아동들은 창의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고 영재 범주가 아니라도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도 미성취 영재로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IQ가 130 이상인 것은 뭐 굉장히 높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110에서 130 사이라도 충분히 영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다 이제 미성취 영재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취를 이제 판별하는 거, 조금 전에 이제 IQ나 창의성 검사, 그 다음에 뭐 이런 성취도 검사,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관찰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관찰을 해보면은 시험치는 기술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애는 시험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조금 미흡하구나. 그 다음에 이 학업 수행 정도 이런 것이 낮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낮을까라는 걸 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Q가 130 이상이라도 미성취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A, B, C, D가 있는데 130 이상인데 과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매사에 흥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그런 의존성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거의 이런 학생을 본 사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쟤는 똑똑한데 과제를 안 해. 그 다음에 흥미가 별로 없어. 굉장히 수동적이야. 이런 것이 A 유형의 그런 미성취 아동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B는 동료들하고 잘 지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말장난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하는 B 유형. C 유형은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정신없어요. 남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이 C 유형. 그 다음에 이제 D 유형은 굉장히 미성숙인 상태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쉽게 실정을 내는 이런 유형들이 이제 130 이상이면서도 미성취 형태로 나타나는 네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영재와 미성취 영재의 특성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관찰을 통해서 미성취 영재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례가 있는 경우는 미성취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죠. 학부모 또는 학교 성적이 매우 좋지만 가정이나 숙제나 공부하는 것을 거의 못했다면은 미성취 아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감 있는 교육 과정이나 경쟁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 경우에도 이제 미성취의 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 뭐 이런 관찰을 통해서 미성치 학생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치의 판별 검사를 또 다른 걸 도구들이 있는데요. AIM이라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구는 이제 학부모가 학생을 이제 보고하는 형식이죠. 우리 애는 이런 점에서 이렇고 이런 점에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검사지 문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하는 형태. 그다음에 게임이라는 요 형태는 이제 학생이 자기 자신이 이런 측면, 그러니까 문항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보고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미성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게임 2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학생을 관찰을 해서 애가 미성치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검사 도구들이 있으니까 혹시 뭐 궁금하면은 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아마 자료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성치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치 판별 도구에서 에임, 게임, 에임2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경쟁심, 책임감, 성취기대 전달, 자주성과 의존성, 존경과 지배성 이런 5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경쟁성, 경쟁심, 성패에 관계없이 경쟁을 즐기는 것과 관련된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한다. 승리를 즐기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영재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는 걸 통해서 이제 미성치 영재인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든 지든 경쟁을 즐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책임감,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된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한다. 또는 과제를 잘 구조화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한다. 공부 습관이 좋으며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책임감과 관련된 항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기대 전달. 학습과 우수한 성적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전달받는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왜 중요한지, 우수한 성적이 왜 중요한지 지속적으로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아동에게 전달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달한 성취 관련 메시지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취 기대를 이렇게 굉장히 그 긍정적이고 유의미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자주성과 의존성. 자주성 및 노력의 결과에 관계된 이해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주의 집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주성과 의존성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존경과 지배성. 부모와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관련된 문항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을 한다.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의 모범적이며 교육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모나 교사를 겸허하게 조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존경과 지배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뭐 5가지 이렇게 하위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애들이 어떻게 뭐 응답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성치를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미성치 판별하는 것으로서 한기순의 연구가 있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교육 개반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정의적 특성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성취 동기,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 학업 능력에 대한 신념, 문제 해결 성향 및 과제 선호,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가정의 심리적 환경 검사 이런 걸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8개 영역에 대해서 141문항으로 이제 미성치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치 집단은 학습 전략, 동기 전략, 능력에 대한 신념, 과제 해결 성향 이것이 이제 미성치 집단의 성취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니까 미성치 영재는 학습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제 해결 성향에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그걸 처치하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보니까 이제 이 연구자들 해보니까 미성치 영재가
동기 변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알아냈고요. 그 중에서도 내재적 동기,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던 외재적 동기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성취 영재는 동기 변인을 좀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변인이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래서 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이 동기 변인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학부모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렌줄리의 하운드 투스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미성취 영재를 어떻게 하면은 성취 영재로 바꿀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능이 IQ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지능이 있고 사회적 지능도 있는데, 이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능에는 낙관성, 용기, 학문 분야에 대한 열정, 타인에 대한 민감성,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비전, 운명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희망, 힘든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자세, 이런 낙관성, 그 다음에 용기를 이제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 지적, 독립되게 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도덕적 신념을 이제 갖게 해주는 거, 이런 용기. 그 다음에 학문 분야에 대한 열정, 몰입이라든가 열정,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화시키리라는 이런 힘의 인식, 그 다음에 방향, 목표 추구, 이런 비전 이론이라든가 운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이제 키워주고, 그 다음에 카리스마라든가 호기심, 이런 정신적 에너지, 그 다음에 통찰력, 공감력, 이런 것들을 이제 즉 사회적 지능, 요걸 이제 키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성, 인정, 조화, 균형이 이제 발달을 해서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취 영재로서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영재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인보다 이 영재 학생들이 이 정서적인 지능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키워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부 강의가 거의 마무리 시점이 됐는데요. 이게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좀 못해서 이렇게 뭐 동영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도 그림 뭐 이렇게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일부 강의에서 했던 것이 미성취 영재가 뭐냐, 뭐 여러분들이 봤듯이 지능, 성취도, 창의성 관찰 자료에서 실질적인 능력과 학업 수행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사례가 미성취 영재다라고 하는 거죠. 지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성취도가 낮다. 창의성은 높은데 관찰 자료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 뭐 이런 등등이 나타나는 거죠. 원인은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 그 다음에 가정 환경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 창의성 검사, 뭐 토렌스의 창의성 검사지, 그 다음에 뭐 IQ 검사, 다중지능 검사, 적성 검사, 다양한 기능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 지수, 성취도 점수 검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창의성 검사에는 이게 일반 창의성이 있고 영역 특수 창의성이 있는데, 일반 창의성은 그야말로 이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학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이런 학산적 사고와 정교성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창의성 영재로 판별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또는 영재 창의성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맥락이라든가 특수적인 측면, 그래서 과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을 보이느냐, 문제 해결력에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을 보이느냐, 이런 걸로 이제 창의성과 영재성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도 판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보고, 자기평가, 교사 보고서, 이런 걸로도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일부 강의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강의 이제 동영상으로 듣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이제 평가도 있으니까 잘 이해 안 되면 앞에 걸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영상을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도 또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